미세먼지 1차 시 미세먼지 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볼 나튜버입니다. 여러분, 외출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죠? 옷차림? 아니면 날씨? 네, 바로 미세먼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정확히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세한 먼지죠. 미세먼지는 학술적인 용어로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바로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은 거칠다는 의미의 조대 입자, 이하인 것은 미세 입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배출원 및 발생 특성에 따라 태양 복사를 흡수하거나 산란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성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 성분별로 주로 어떤 배출원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요. 미세먼지의 1차적 발생과 2차적 발생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러한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상과 항공, 위성 등 다양한 종류의 관측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관측 원리를 이해한다면 미세먼지 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세먼지의 개념부터 측정 방법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미세먼지라는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어떠한 측정 방식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죠. 이에 따른 학습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1.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세먼지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미세먼지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리량 중 하나는 PM10과 PM2.5를 들 수 있습니다. PM10은 입자의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모든 대기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를 의미하고 PM2.5는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총 입자 질량 농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PM10을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인 머리카락의 굵기가 약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M10과 PM2.5는 주로 지표에서 직접적으로 공기를 채취해서 측정되는 값으로 대부분의 미세먼지 배출이 지표 근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의 대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리량은 AOD, 즉 에어로졸 옵티컬 뎁스라고 하는 에어로졸 강압 깊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대기 미세먼지에 의해 빛이 얼마나 투과되지 못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 없이 제시되고요. 이 값이 클수록 대기 중의 미세먼지에 의해 빛이 솟아내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기가 미세먼지에 의해 얼마나 혼탁해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정 정보와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나 부유 입자의 크기별 수 농도 차이와 입자 성분별로 다른 흡수 친화도에 의해서 입자 크기가 수분에 의해서 성장하는 흡습 성장 등에 따라서 같은 질량의 미세먼지라도 대기 혼탁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 같은 질량의 미세먼지가 존재하더라도 그 크기와 성분에 따라 AOD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는 입자 크기 분포와 복사 흡수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세먼지를 크기에 따라 구분할 경우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입자와 크기가 큰 조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분류는 대기 중 미세먼지의 부피 분포가 입자 반경 또는 직경 구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할 경우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세먼지 부피 크기 분포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한국의 여러 지상 원격 탐사 관측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의 부피 크기 분포 값을 AOD 크기별로 평균하여 계절별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주로 미세입자는 반경 0.2에서 0.4 마이크로미터 영역에서 조대입자는 입자 반경 2에서 3 마이크로미터 영역에서 가장 큰 총 부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미세입자 영역에서 부피의 크기가 높게 나타나지만 봄철에는 조대입자 영역에서 부피가 월등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북부 및 몽골 지역에서 넘어오는 황사입자가 조대입자 영역 부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는 태양 복사광선을 솟아 및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 복사를 흡수할 수도 있고 산란시킬 수도 있는데 이 차이는 입자 구성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 복사를 강하게 흡수하는 대표적인 성분은 블랙카본으로서 주로 화재 및 연소 과정에서 대량 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랙카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태양 복사를 산란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황산염 계열이 강한 산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 미세먼지가 태양 복사를 강하게 흡수하는 경우에는 흡수한 에너지만큼을 주위에 방출하여 대기를 가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복사 산란 특성을 크게 가지는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유입되는 정도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대기가 냉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의 유형에 따른 태양 복사의 흡수, 산란의 특성에 의해 대기가 가열 또는 냉각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값을 복사 강제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전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유형별 복사 강제력의 전구 평균값 장기간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양의 값은 대기가 온난해짐을, 음의 값은 냉각됨을 의미합니다. 복사 흡수성이 강한 블랙카본의 경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를 가열시키는 효과로 복사 강제력이 양으로 가게 되며 산란 효과가 강한 황산염에 대해서는 강한 대기 냉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종류에 따라 광학 특성이 달라지며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효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미세먼지의 성분 및 생성 과정. 미세먼지의 특성은 단순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입자의 크기나 복사 흡수성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그에 따라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들과 관련된 배출원을 살펴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특징은 이러한 배출원뿐만 아니라 생성 과정의 차이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세먼지의 성분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은 블랙카본,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및 탄화수소, 모래먼지,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블랙카본은 태양 복사 흡수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는 성분입니다. 말 그대로 가시광선을 강하게 흡수하는 흑색으로 나타나는 탄소 계열의 성분인데요. 보통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댕이, 블랙카본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발생하는 산불 및 생체 연소 과정이 주요 배출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황산염은 한반도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입니다. 황산염은 블랙카본과는 다르게
태양 복사를 주로 산란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국지적인 대기가열 대신 냉각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황산염은 인위적으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많이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인위적으로는 보통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이산화황이 황산염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배출합니다. 이산화황은 황이 연소되어 배출되는 기체상의 물질로서 화석연료 내에 주로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및 운송수단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될 때 배출이 되는 물질입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화석연료, 특히 석유에서 황을 분리해내는 탈황 기술이 발달하여 이산화황이 배출되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탈황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 현장이나 운송수단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해양에서 발생되는 황화메틸, 즉 DMS가 황산염 생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DMS는 바닷속에 포함된 황물질이 해수 표면에서 파도가 치면서 만들어지는 거품에 의해 대기로 유입이 되는데 이 물질이 산화되면서 메탄술폰산으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황산염이 됩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황산염도 다량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산염 역시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서 황산염이 이산화황 기체에서 기원한다면 질산염은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 기체로부터 생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대표적으로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를 꼽을 수 있으며 대기 중에서 고온의 연소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지구 대기의 대략 78% 정도는 질소 분자, 21% 정도가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기 중에 안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질소 분자가 고온에 열원이 존재할 경우 열분해하여 질소 원자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 질소 원자가 산소 분자 또는 광화학 반응에서 생성된 산소 원자랑 반응하여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온의 열이 발생하는 곳이 차량의 엔진과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질소 산화물 배출도 이 두 곳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유기탄소와 탄화수소는 최근 미세먼지 성분 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으로서 아직 그 생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유기탄소의 경우 실제 대기 환경에서 입자성의 물질이 기체 형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휘발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휘발성 유기탄소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입자상과 기체상을 오가기 때문에 특별히 반휘발성 유기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탄화수소는 산소의 결합은 없지만 탄소, 수소와의 결합을 하면서 유기탄소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물질을 총칭합니다. 유기탄소와 탄화수소는 인위적인 산업공정에서 배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특징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고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가 대표적으로 산업공정에서 용매로 쓰이는 벤젠, 톨루엔, 자일릴 등이 주로 대기 중에서 관측되는 물질들입니다. 유기탄소와 탄화수소 물질들은 자연에서 식물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양도 상당한데 이러한 물질들은 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그 발생, 생성, 반응 과정 및 대기 환경과의 상호관계, 미세먼지 농도에 끼치는 영향 등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식생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유기탄소와 탄화수소에는 아이소프린이 있는데 아이소프린의 경우는 인위적인 활동에서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배출원을 정확히 따져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탄소 중에서 일부 물질은 갈색탄소라 부르는데 자외선 영역, 주로 자외선 A 영역에 해당하는 320에서 380 나노미터 파장 사이의 태양 복사만을 강하게 흡수한다는 특징이 있고 자외선, 가시광선 계열 태양 단파 복사를 강하게 흡수하는 블랙카본과 비교해서 갈색탄소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배출 과정을 비교하였을 때 갈색 탄소가 저온 상태에서 축축해진 물질들이 연소되거나 그을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반면 블랙카본은 고온 상태에서 건조한 물질들이 강력하게 연소되는 화재 현상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색 탄소는 블랙카본과는 달리 성분 중에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성분들이 대부분 크기가 작은 미세 입자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면 모래먼지는 조대 입자의 대표적인 구성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황사 현상으로 공기 중에 모래먼지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사는 중국 북부 및 몽골 내륙의 사막 지역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 대기 중으로 유입되어 상층에서의 빠른 이류 현상에 의해 한반도 및 서태평양 지역, 심지어 태평양을 가로질러 북아메리카 서부 지역까지 수송되기도 합니다. 모래먼지의 화학적 성분은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 이러한 미네랄 성분들은 식생의 성장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황사 현상은 미네랄이 부족한 지역에 미네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꽃가루는 단순히 꽃에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식물에서도 발생하는 모두 가루 형태의 입자를 의미합니다. 입자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라 조대 입자 영역에 속하며 한반도에서는 크게 심각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중요하게 감시되는 대기 미세먼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꽃가루는 식물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이 활발할수록 배출량은 늘어납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래도 지구 대기가 따뜻해질수록 식생의 활동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꽃가루가 배출되는 양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꽃가루 발생량의 증가 추이가 상당히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미세먼지의 생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생성 과정은 크게 1차 생성 과정과 2차 생성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생성 과정은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배출원에서 직접적으로 입자의 형태, 즉 액체나 고체 형태로 배출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반면 2차 생성 과정은 오염원에서 배출된 기체 형태의 대기오염 물질들이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적당한 환경을 만나 서로 반응 또는 상변환을 가지면서 입자의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1차 생성 과정의 예시로는 사막에서 모래먼지가 직접적으로 공기 중으로 유입이 되거나 연소 과정에서 검정 탄소들이 만들어져서 발생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되어 공기 중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감시나 관측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2차 생성 과정은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이슈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기도 한데요. 공기 중에서 기체상 물질은 고체, 액체 계열의 입자상 물질과 성질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을 감시하는 기술로는 기체 성분들을 쉽게 추적하지 못합니다. 즉, 별도의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기 미세먼지가 될 수 있는 기체 성분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물질을 현실적으로 모두 감시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대로 추적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미세먼지 2차 생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기체상 물질 중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3. 미세먼지 측정 방법.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현장 측정 방법과 원격 탐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 측정 방법은 다시 직접 관측과 간접 관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탐사 방법은 다시 지상 원격 탐사와 위성 원격 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장 측정 방법은 공기를 직접 샘플링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관측과 간접 관측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직접 관측법은 입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중량 분석법이 대표적입니다. 필터로 걸러낸 입자들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필터링하는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적 해상도가 좋지 못하며 자동 측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간접 관측법에는 베타선 흡수법, 광산란법, 광투과법 등 광학적 관측 방법들이 있습니다. 베타선 흡수법의 경우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를 특정 시간 동안 여과지에 채취한 후에 베타선 광원을 포집된 여과지에 쬐어 베타선이 흡수, 소멸된 크기를 측정하여 입자 총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광산란법은 흡입한 공기에 특정 파장의 빛을 쬐어 산란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입자의 질량 농도를 환산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격 탐사 방법 중 지상 원격 탐사 방식은 태양 복사를 여러 각도에서 직접 측정하고 이걸 복사 전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넣어 광학적 특성을 산출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태양 광도계 같은 기기들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관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측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사가 운영하는 에어로넷이 있습니다. 위성 원격 탐사 방식은 위성에서 특정 파장의 센서를 탑재하여 AOD를 관측합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표에서 대략 600에서 800km 고도에서 하루에 수차례 지구 주위를 돌면서 관측을 수행하고 정지궤도 위성은 지표에서 약 36,000km 고도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맞춰서 돌며 특정 지역을 연속적으로 관측합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은 특정 지역을 1일, 1회에서 2회 정도만 관측할 수 있는 대신 하루에 전 지구 범위에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전체 관측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지역을 낮 시간 내내 관측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OD를 측정하는 원격 위성 탐사의 예시로는 저궤도 위성의 하나인 극궤도 위성 탑재체로서 나사의 테라 위성에 탑재된 고분해능 기상 센서 모디스가 있으며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천리안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해양 관측 센서 고시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AOD 자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플러스 톡, 미세먼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배출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배출원은 크게 인위적 배출원과 자연적 배출원, 그리고 농축산업 및 생체 연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위적 배출원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 선박, 화력발전소나 공업단지, 그리고 주방에서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거죠. 차량에서는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노후 차량에서 불완전 연소에 의해 블랙카본이 배출됩니다. 선박은 특히 이산화황의 배출량을 높일 수 있는데요. 선박 운행 경로를 따라 선의 형태로 이동하면서 배출하는 선오염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발전소 역시 특정한 지점에서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높게 나타나는 점오염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업단지는 특성에 따라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성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자연적 배출원은 자연현상 때문에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황사나 해엄 입자, 식생활동, 화산활동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거죠.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상승 기류를 만나게 되는 경우 모래먼지가 발생하게 되어 공기 중으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화물이 해수 표면에서 대기로 유입되어 황산염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은 호흡과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이소프린과 같은 휘발성 유기탄소들을 다량 배출하여 유기탄소 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화산 폭발로 발생된 화산재는 대륙권에서 국지적인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강한 폭발로 성층권에도 도달해 장기간 태양 복사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업 및 생체연소는 미세먼지 농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만 자연 발생 원인지 인위적 발생 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합니다. 비료 사용이나 가축 분뇨, 화재로 인한 생체 연소가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 과정에서 비료 사용이나 가축 분뇨로 인한 암모니아 배출은 미세먼지를 발생하기 전 단계의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연소는 자연적인 발화에 의한 화재나 농밭을 인위적으로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생체 연소로 블랙카본, 갈색탄소, 유기탄소 계열의 오염물 배출이 급증합니다. 세 가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모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평가하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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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살펴본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PM은 질량 농도 정보를 제공하는 값이며 AOD는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혼탁도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미세 영역 및 조대 영역과 같은 입자의 크기와 복사 흡수 및 산란과 같은 복사 흡수성에 의해 미세먼지의 특징 및 유형이 구분됩니다. 미세먼지의 성분은 블랙카본,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탄화수소, 모래먼지, 꽃가루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 고유의 크기 및 복사 흡수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으로는 1차 생성 과정과 2차 생성 과정이 있는데요. 1차 생성 과정에서는 입자상의 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며 2차 생성 과정에서는 기체상 전구 물질들이 특정 환경에서 반응하여 입자상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미세먼지의 배출은 크게 자연적 배출원과 인위적 배출원으로 나뉘는데요. 각 배출원별로 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유형이 다릅니다. 또한 농축산업 및 생체연소와 같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배출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기를 직접 채취하여 질량을 측정하는 현장 관측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필터로 여과한 입자의 질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특정 파장의 광선을 쬐어 나타나는 특성을 통해 질량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또한 지상 원격 탐사 방법이 있는데요. 선포토메터라는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태양의 위도를 측정한 후 복사 전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광학적 특성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 원격 탐사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1일 1회 정도 AOD 값을 측정하는 대신 지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며 정지궤도 위성은 전 지구 관측은 불가능하나 특정 지역을 계속 바라보며 낮 시간 내내 관측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지역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